네, 두 번째로 현장 활동에서 작성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스 내에서 제일 많이 바이어들한테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이 동영상 상영입니다. 이 동영상 중에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공정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에 쓰인 부품들의 제조국과 제품 인증서, 그 다음에 제품의 배송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짧게는 30초, 길게는 한 1분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한 서너 개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바이어가 그런 것에 대한 이건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품과 어떤 그 인증서를 갖고 있습니까? 배송 절차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보여주면 바이어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놓은 그 설명 자료를 보면서 훨씬 이해도가 높일 수 있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바이어랑 그 다음 애프터로 어떤 상담을 진행할지에 대한 얘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라고 해서 부연 설명할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때 그 보여줄 제품의 자료, 앞에서 설명드렸던 동영상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가격 협상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보통 요즘에는 태블릿 PC 에 대해서 활용을 해갖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제품 샘플에 대한 시연입니다.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카탈로그,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가 저장된 USB를 신규 유효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카탈로그를 직접 주는 경우도 종이 카탈로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한 동영상, 회사 소개서, PPT 자료나 PDF 자료를 내장돼서 USB로 바이어들한테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 내에 프레스룸, 그러니까 언론 그 기자들이 모인 프레스룸에 당사의 보도 자료를 비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런 제품을 가지고 부스는 A- 몇 번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전시장에 온 기자들이 신상품에 대한 그 자기네들 보도 자료가 필요한데 이걸 사전에 미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미팅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명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신제품을 설명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이 프레스 미팅 같은 경우는 부스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전시의 주최 기관에 사전 신청을 통해서 어느 날 몇 시에 프레스 미팅이 가능하다라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B등급 이상의 바이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명함만 교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사진에 그 명함에다가 사진을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상담했던 내용을 사진으로 좀 하나 남기고 싶다. 사진 찍어도 되겠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즉석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나중에 그 바이어가 한국에 온다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뭐 여러분들 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상담했던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바이어의 사진을 통해서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도 즉석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바이어가 아니라 B등급 이상 A, B 정도 바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일 견정에서 상담 종료 후에 상담 일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한 바이어들에게
메일로 오늘 상담한 담당자의 정보를 메일 발송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스에 참가해줘서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나는 어느 부분 담당자 누구고 그다음에 향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상담 진행을 계속 하겠다라고 메일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예로 어떤 기업에 있는 여직원 두 분이 와서 매일 상담을 했는데 보통 한국 기업들 한국관에 가면 전시회가 끝나고 단체로 이제 그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로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자 그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 한국 업체들끼리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 식당이나 아니면 현지 식당을 같이 또 움직이게 되는데 그 두 직원은 꼭 30분씩 늦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최 에이전트한테 뭐 이제 좀 왜 이렇게 늦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부스에서는 이제 상담을 집중을 하고 호텔에 돌아가자마자 인터넷이 되니까 그날 상담한 바이어들에게 반드시 메일로 안내 메일을 그 인사 메일을 보내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가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식사 시간에 늦어서 핀잔을 받긴 했지만 그 친구들은 끝날 때쯤 그 방문했던 바이어들이 재방문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온 바이어에게 내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면 그 바이어들이 다른 부스를 그 다음날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통 사람들이 메일 체크는 거의 실시간으로 하니까 이 부스에서 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메일을 보낸 기업에게 다시 와서 실질적인 계약 성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우리 부스에 방문한 유효 바이어에게 전시회 기간 중에 다시 부스를 재방문하기를 권유하는 연락을 취한다. 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CI나 BI를 프린트한 프로모션용 펜슬 그 다음에 포스트잇 그 다음에 CI나 BI를 프린트한 종이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펜슬, 볼펜이라든지 포스트잇 같은 거를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료를 그 종이컵을 우리 회사 로고가 박힌 것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업체 중에 신규 잠재 고객 가능성이 있는 업체 부스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스로 찾아오는 업체뿐만 아니라 참가 업체 중에 여러분들이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업체를 쉬는 시간에 혹은 그 담당자하고 교체했을 때 시장 조사 차원으로 다른 부스를 돌아다닐 때 방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 내에 부스를 인도하는 포스터나 그다음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부스가 어디 있다라고 이걸 포스터를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깨에다가 이제 배너를 메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홍보는 부스 어떤 업체가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작성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 업무가 다 그 전시회 기간 동안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업무를 하시느냐고 전시회 갔다 왔던 사후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꼭 사후관리도 전시회를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사실 실질적인 그 계약을 만들어내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방문 참관객들에게 전시회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감사 편지, 우리가 생스 레터라고 하는데 우리 부스에 와서 상담해줘서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를 꼭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했던 명단 모두에게 전시회 참가 결과에 대한 발송 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한 바이어에게는 사진도 같이 발송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요청 자료를 받으셨으면 기한 내에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벤더로 등록을 원한다든지, 혹은 쿼테이션, 견적서나 계약 조건, 인콰이어리 등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직접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전시회를 참가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기업 회사 내에 다른 부서에 아니면 그 같은 부서 내에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해서 요런 내용을 요분한테 발송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과 유선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요청 고객이나 유력 구매자 대상으로 방문 계획을, 출장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출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도 많이 진행을 하고 뭐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당사 뭐 연구실이나 공장 견학을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었을 때 일정 협의와 확정을 지시는 것도 사후 관리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우리 공장을 방문할 바이어로 초청장 비자를 발급해 주실 거를 요청합니다라고 레터를 쓰는데 그 바이어의 증빙은 현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비자 발급은 우리나라 대사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비자 발급이 안 돼서 입국을 못하는 바이어들도 있고요. 또 바이어를 사칭하고 국내 입국해서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 책정에 관련돼서 세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전시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개최되는 그 무역 관련 전시회 참가업체의 평균 참가 비용은 제곱미터당 유로 750에서 950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한 부스가 9 스퀘어 미터, 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균 참가 비용이 유로로 6,750에서 대략 8,550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환율로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95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회 참가 예산에는 크게 7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부스 임차비, 부스 장치비, 운송비, 판촉비, 출장비, 기타 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따라서 해외 전시회 참가 예산 책정표를 작성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면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그 예시는 바로 전시회 참가에 따른 예산 책정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네, 전시회 참가 예산 책정표입니다. 첫 번째 구분을 보시면 부스 임차비하고 부스 장치비로 구분되어져 있죠. 부스 임차비는 기본적으로 토탈 금액이 합산해서 그 책정이 될 수 있는데 부스 임차비가 있고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전화는 거의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도 다 무료로 제공되는데 그 배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압축 공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전력을 기본 부스에 들어가는 전력 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시연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전시 기간 동안 전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와트당 얼마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원화 금액과 현지 통화 금액, 뭐 유로나 달러로 기재를 하시고 환율 얼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국내에서는 원화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원화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대 행사에 관련돼서 참가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만찬이라든지 이런 전시 주최 측에서 개최하는 부대 행사 참가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출입증, 그 다음에 초청장, 그 다음에 뭐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장치비에서는 부스 장치 및 시설 설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비품, 우리가 뭐 그 진열대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TV 이런 것들 시연하기 위해서 임차 비용이 있고, 부스 내에 부착할 제작물이 작성될 때 필요한 비용, 이렇게 장치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운송비입니다. 보통 운송비는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 편도 지원은 받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운송 비용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가지 같은 샘플들을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샘플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올 때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품을 가지고 와서 시제품 같은 경우는 다시 갖고 오려면 또 따로 운송비가 발생합니다. 보통 CBM당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주로 항공 운송을 하거나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그 기간이 체류됩니다. 그다음에 전시의 그 설치 철수 관련 작업비가 들어가겠고, 기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촉비입니다. 판촉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현장, 사후에 따른 판촉 비용을 세분화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전 활동에 관련돼서는 바이어 정보 조사비라든지 전시의 디렉토리나 홈페이지 광고비라든지, 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매체 광고나 사전 홍보물 제작비, 번역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배포할 카탈로그 및 기념품 제작비,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현장에서 혹시 리셉션이나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관련된 개최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통역, 그 다음에 도우미 지급, 임시 인력 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참관객 서비스, 캐터링, 다과, 음료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하죠. 그 초콜릿들을 외국 그 기업들은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홍삼 캔디를 많이 줍니다. 사실은 홍삼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시아 계통들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지만 유럽 계통에서는 그런 사탕들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나타내는 의미까지는 맞는데 홍삼 캔디를 호불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주스, 뭐 커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캐터링 비용이 필요하고요. 바이어 접대비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고, 소모품, 뭐 A4 용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테이프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기도 하지만 그 비용도 다 여기다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이라든지 혹시 저녁 식사를 이루어진다면 사후에 바이어 접대비 이런 것들도 예산의 일부를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장비 예산입니다. 항공비가 요즘에 엄청 많이 코로나 이후에 비싸졌습니다. 저가 항공도 옛날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만큼 비싸졌고요. 다음에 숙박비가 있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전시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엄청 비쌉니다. 1km 내에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대부분 한국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죠. 그 도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호텔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 교통비가 추가로 들지만 거기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많이 되어져 있고 인근에 한국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식비하고 일비, 그다음에 뭐 통신비, 우리가 뭐 인터넷 뭐 도시락 같은 거 만드는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타로 전시의 조사 비용이나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은 진짜 기타 항목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두고, 예비비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시의 참가 준비를 위한 일정별 업무를 카운트다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 12,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참가 대상 전시회 분석 및 참가 전시회를 선정하시고, 시장 동향 파악과 참가 규모 확정, 참가 신청, 그 다음에 전시에 참가할 현장 운영팀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참가 세부 목표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개월에서 8개월이 남았을 때는 부스 장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립 부스가 아닌 독립 부스일 경우에 장치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또 부스 디자인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스 장치 계획이 전시의 주최 기관의 규정에 적합한지. 그래서 보통 그 한국관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장치를 하신다면 거기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개받는 장치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주최 기관의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장치 업체의 부스 장치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참가 세부 목표와 예산에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D-10부터 8개월 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7개월 전부터 어떤 전시 제품에 대해서 출품을 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 및 결정이 필요하고, 참가 전시에 적합한 홍보 자료를 구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시회 참가 준비를 위한 일정별 업무, 네 번째는 6개월 전입니다. 사실 뭐 다른 기존 업무를 하면서 이 전시회 참가 준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요거를 뭐 3개월 이내 임팩트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로 이거 했나 안 했나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스 장치 업체와 미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지셔야 되고, 장치 업체의 부스 장치 계획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결정하고 배포 수량 등을 점검하는데, 뭐 종이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전시 기간 중에 필요한 기념품 제작을 할 건지, 그다음에 소모품이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시 기간 중에 주요 바이어들에 대한 접대가, 기존 고객에 대한 접대가 있다면 그를 위한 식당이나 장소를 확인하고 미리 선 예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가는 전자제품 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시가 개최되는 도시에 있는 한국 식당을 미리 아예 전시 기간 동안 클로즈합니다. 걔네들이 전담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자기네들 주요 바이어들 한식으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갔던 업체도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식당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권 및 숙박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예약까지 6개월 전에 하시면 좀 싼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개월 전에는 참가업체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최기관에서 부스 운영 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이나 안내 등에 대한 현지에서 이용할 임시 인력에 대한 섭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다면 전년도에서 통역했던 분이나 그럼 통역했던 분의 지인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과 목표 달성에 대한 관련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전부터는 보도자료,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소개자료 등을 작성하시고 각종 홍보물과 기념품도 제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에 대한 운송 계획도 수립하고 운송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의 업무 분장 및 사전 교육이 반드시 실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참관객 유치를 위한 사전 활동을 4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3개월 전부터는 기존 및 잠재 고객 대상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부스 장치물을 최종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에 참가하는 현장 운영 팀원들의 업무 추진 사항들에 대한 점검 회의가 필요합니다. 자, 2개월 전에는 현장에 출장 갈 인력들의 항공 및 숙박 예약을 확인하고 컨펌한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의 업무 분장 및 출장 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뭐 전날 먼저 출장 가는 팀이 있고 당일날 출장 오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또는 기존 잠재 고객들의 상담 일정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가 업체가 자체 전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면 참가 전시에 적합하게 편집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회의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1개월 전에는 주최 기관의 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담 시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법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통화, 화폐 등을 미리 환전을 해야 되고요. 전시품 운송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최종 점검 회의가 1개월 전에는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 개막전 현장입니다. 출국을 했죠. 장치 가능 첫날 장치를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부스 확인 및 문제 발생을 대비합니다.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당일날 아침에 오픈하는 날 가서 다시 한번 일찍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건 장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부스에. 그럴 경우에는 샘플을 미리 갖다 놓지 않고 호텔에 다시 갖고 왔다가 다시 아침에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각종 서비스가 요청대로 준비되었는지, 진열대라든지, 다음에 카탈로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 이런 것들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시장 내 주요 장소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그다음에 편의점이 어딘지, 식당이 어딘지, 커피숍이 어딘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시장 이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막 장치를 막 하기 때문에 번잡스럽긴 하지만 부스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면서 어떤 업체가 어디 부스에 있구나, 특히 경쟁사 부스가 어디에 있구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 기간 중에 이루어질 상담 준비 및 전시품 시연에 대한 사전 연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역원이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날 가능하면 전날 잠깐 미팅을 하자고 해서 설명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의 내 외부 인력 전원이 참석하는 최종 점검 회의, 간단한 식사와 더불어서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최 기간 중에서는 항상 부스 내의 정리정돈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다음에 상담 현황을 점검하며 수정사항이라든지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현장 활동 관련 일일 보고가 회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막 후에는 부스가 철거되고 전시품을 다시 포장하여 운송 등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최 기간 중에 주최 측에서 다음 내년도 차기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미리 참가 신청을 받으면 부스 할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과 결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가 종료된 후에는 상담 자료를 정리한 후 즉각적인 사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참가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과의 참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 관련 회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과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4장 해외 전시회 참가 세부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